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 관련 법령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법무부 간부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겨냥한 감찰과 징계를 준비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사장급 인사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주요 지휘 라인이 바뀌는 만큼 그 전에 청와대를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 외곽에서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숨진 우크라이나 여객기가 이란 미사일에 격추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추락 원인을 두고 미국과 이란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을 찾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방미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한 미국의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준 혁신통합추진위원장이 설 연휴 전까지 보수통합의 범위와 원칙 등을 합의하겠다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태경 새 보수당 책임대표는 황교안 대표가 보수 재건 3원칙을 확답하면 공천권을 내려놓겠다며 재차 압박했습니다. 인터넷 강의 수강생들 사이에서 불법으로 강의를 사고파는 어둠의 강의, 이른바 둠강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처벌 규정이 있지만 성행하는 이 둠강의 실태를 MBN이 고발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번 학명 파동과 관련해 징계를 할 수 있는 법령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법무부 간부에게 지시하는 모습이 매경 카메라에 포착됐죠. 어제 이낙연 총리에 이어 이해찬 민주당 대표 또 추 장관까지 이렇게 나서자 이 정도면 윤석열 총장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첫 소식 노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 고위직 인사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급기야 학명 파동으로 치달으면서 추 장관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고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청와대와 여당이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히고 이낙연 총리까지 거들고 나오자 추 장관이 징계 관련 법령을 파악해보라고 지시하는 장면이 국회에서 포착됐습니다.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조두현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에게 지휘 감독 권한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놓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총리가 추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잘 판단해 이번 일에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고 언급한 뒤 3시간 반 만에 나온 지시입니다. 이를 두고 사실상 윤석열 총장을 겨냥한 징계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징계하기 위해선 법무부 내 감찰관실을 통해 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가 선행돼야 합니다. 감찰을 통해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검사 징계법에 따라 해임 등이 가능하며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청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 장관 지시 여부에 대해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국민의 검찰로 태어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인사 학명은 그냥 넘길 수가 없다고까지 했습니다. 이동화 기자입니다. 이번 인사에 대한 검찰 내 반발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강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지검장급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검찰이 이번 인사를 놓고 법무부와 갈등을 빚는 것 자체가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항명이라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일갈했습니다.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고 하는 것은 법무장관이 고유 업무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아울러 검찰청은 법무부의 하부 조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검찰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 역시 검찰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항명할 것이 아니라 순명해야 합니다. 그것이 공직자의 사명입니다. 민주당은 또 오는 13일 검경수사권 조정안 국회 통과를 공언하며
검찰 개혁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합니다. 그렇다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생각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할 수는 있는 걸까요? 우선은 항명으로 볼 수 있는가부터 따져야 합니다. 단순한 의견 차이로 볼 수도 있거든요. 이걸 따져보려면 윤 총장을 감찰해야 하고, 그래서 실제 징계 여부는 몰라도 윤 총장의 사퇴 가능성은 더 커졌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열 기자입니다. 검사의 항명은 징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때 해임, 정직 등 징계 처분이 가능하다는 검사징계법 조항도 있습니다.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상관의 위법한 지시를 따를 수 없었다며 수사를 강행해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사를 둘러싼 갈등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우선 항명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한 전직 검찰총장은 인사에 대한 의견 차이를 항명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고, 김준규 전 검찰총장은 검찰 인사가 해외 토픽감이라며 윤 총장을 두둔하는 듯한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에 앞서 감찰에 착수하려 해도 그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중요 사항에 대한 감찰은 따로 감찰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한다는 법무부 감찰 규정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최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을 지시할 때도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절차가 복잡하지만 만일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면 윤 총장이 항의성 사퇴 카드를 꺼내들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건열입니다. 법무부가 검찰의 특별수사단처럼 법령에 없는 수사부서를 설치할 때 장관에게 사전 승인을 받도록 지시했습니다. 직접 수사부서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죠. 다음 주엔 직접 수사부서를 대폭 축소할 예정. 이렇게 되면 현 정부와 관련된 수사를 담당했던 차장, 부장검사들은 모두가 교체가 될 겁니다. 손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과 세월호 참사, 강원랜드 채용 비리, 검찰이 법령엔 존재하지 않는 특별수사단을 만들어 수사에 착수한 사건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특별수사단은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를 빼고 법적 근거가 없는 수사부서 설치는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 특별수사부의 명칭을 바꾸고 그 숫자를 줄였는데 이번 발표는 당시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 겁니다. 검찰이 본연의 역할인 인권보호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게다가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의 직접 수사부서를 대폭 줄이는 직제 개편을 단행할 예정인데 조 전 장관 일가 비리와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반부패 수사부와 공공수사부를 최대 절반으로 축소하고 다른 직접 수사부서는 폐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직제 개편이 조만간 있을 차 부장검사 인사와 직접 연관이 있습니다. 법령에 따르면 고검 검사급으로 불리는 차 부장검사들의 필수 보직 기간은 1년이지만 직제 개편이 있을 때는 인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 정부와 관련된 수사를 담당했던 차 부장검사들이 모두 이번 인사 때 교체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결과적으로 항명 낙인이 찍힌 지 하루 만에 검찰이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셈이 됐죠. 수사로 인사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 걸까요? 검찰 연결해서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지숙 기자, 검찰이 이번 압수수색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사실 수색은 오늘 했지만 영장은 미리 받은 걸 테니까 일부러 오늘 맞춘 거다 하고 굳이 보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인사 대상자들은 사실상 오늘이 기존 근무지에서 일하는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이번 청와대 압수수색은 인사 항명 파동에도 불구하고 이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를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는 검찰의 의지로 해석됩니다. 그제 인사안이 발표된 직후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검 참모들에게 끝까지 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책임을 다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윤 총장 본인이 인사 결과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수사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차부장 검사 인사를 앞두고 기존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이 이번 강제 수사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인사 여파가 검찰 수사에 미치기 전에 최대한 증거를 확보해 수사 동력을 유지하고 수사 진도를 빼겠다는 윤석열식 보관이란 건데요. 검찰은 검찰의 본연 임무에 충실하겠다는 사실상 보복 인사에 대한 무언의 항의 차원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윤 총장이 떠나는 참모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메시지가 나왔습니까? 네, 윤 총장은 그동안은 이 핵심 참모진에 대한 대대적 좌천성 인사에 대해 언급을 자제해 왔는데요. 오늘 이 인사 대상자들과의 마지막 만남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임지는 한 군데도 없다며 법치와 원칙을 지켜달라는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특히 진행 중인 중요 사건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것을 곧 있을 총선과 함께 이제 부탁을 했는데요. 특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본인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윤 총장과의 만남에 앞서 인사 대상자 전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신고식을 가졌는데요. 인사 대상자들은 기존 수사의 향방이나 인사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검찰 간부급 인사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와 법무부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는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한 야당 의원들의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추 장관 탄핵 소추안은 말뿐으로 끝날 듯하고요. 최형규 기자입니다. 검찰 인사를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공세를 퍼부었던 자유한국당이 이번엔 청와대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한국당은 이 자리에서 좌파 독재를 위해 검찰 학살에 망나니 칼춤을 췄다며 추 장관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학살의 주인공은 단연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이다. 검찰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결국 이번 인사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음을 오전에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추미애 장관을 향한 야당 의원들의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추 장관을 향해 후안무치하다고 했고 정권에 반항하는 그림 만들어 놓고 안 입고 오면 나가라고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것을 최입의 바른미래당 의원도 추 장관 비판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검찰 인사는 검찰 내부를 편가르기 하고 정치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매우 큽니다. 이 자리에 추 장관은 출석하지 않았는데 한국당 법사위원들은 이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법무부를 직접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국정조사 요구서와 추 장관 탄핵 소추안을 제출한 한국당이 검찰 인사 문제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의석수를 감안할 때 탄핵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관측입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이란을 출발했다 추락한 우크라이나 여객기가 미사일에 격추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란에서는 그동안 기계적 결함으로 사고가 났다고 했지만 트럼프 미 대통령은 누군가 실수했을 수 있다며 격추설에 힘을 실었습니다. 한성원 기자입니다. 뉴욕타임스가 홈페이지에 올린 19초짜리 영상입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섬광이 번쩍입니다. 이후 여객기는 곧바로 폭발하지 않고 공항 쪽으로 방향을 돌려 좀 더 비행합니다. 뉴욕타임스는 우크라이나 여객기가 공격을 당해 추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란을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개인적인 의심을 하고 있고 누군가 실수를 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Some people say it was mechanical. I personally don't think that's even a question, personally. So we'll see what happens. 지금까지 이란에서 밝혔던 추락 원인인 기계적 결함과는 확연히 다른 뉘앙스입니다. 국민 63명이 희생된 캐나다는 총리가 직접 나서 여객기가 이란의 지대공 미사일에 격추됐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intelligence from multiple sources, including our allies and our own intelligence,
The evidence indicates that the plane was shot down by an Iranian surface-to-air missile. 미국과 캐나다가 피격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우크라이나 여객기 사고가 미국과 이란 두 나라 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한성원입니다. 만약 이란이 정말 지대공 미사일을 쐈고 그래서 여객기가 추락했다면 이라크 미군 기지를 타격하고 몇 시간 지난 뒤인 만큼 미국기로 오인한 생각지 못한 실수로 보입니다. 이게 아니라면 굳이 사건의 단서를 찾을 수 있는 여객기 추락 현장을 이란이 부랴부랴 청소할 리가 없으니까요. 이상주 기자입니다. 여객기 추락으로 인한 희생자 176명 중 82명은 이란인입니다. 때문에 이란은 자국 미사일에 의한 여객기 격추 주장은 터무니없으며 이런 의혹은 미국의 심리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یعنی اصلا جایی که پرسنل کشوری نشستن در کنارشون پرسنل پدافندی هستن. امکان ندارم که اتفاقی بیفته. 이란 정부의 알리 라비에이 대변인 역시 자국민이 희생된 나라들은 사고 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면서 미국 보잉사 대표가 조사에 합류해야 한다며 역으로 미국을 압박했습니다. 이란의 이 같은 강한 반발에도 국제사회의 불씨는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란은 사고 현장을 담은 블랙박스 2개를 제작사인 미국의 보잉사나 항공사인 우크라이나 항공 등과 공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추락 과정에서 관제탑과 교신도 못할 정도로 급박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선 블랙박스 분석이 필수적인 만큼 의문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여객기 추락 현장에서 미사일 잔해가 발견됐음을 증명하는 여러 장의 사진과 여객기 격추 영상들이 SNS를 통해 퍼지는 가운데 서둘러 현장을 청소 중이어서 의혹은 더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선 미국과 이란의 협력이 필수적이지만 양국의 갈등과 긴장이 지속하는 만큼 사고 원인 규명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추가 경제 제재 계획을 발표하고 하루 만에 제재 확대안에 사인을 했습니다. 이란은 제재하면서 협력을 말하는 미국에는 속지 않을 거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미국도 딱히 더 강한 제재를 할 것도 없는 만큼 어쨌든 미국도 이란도 지금은 말뿐인 상태입니다. 김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루 전에 공표한 살인적인 경제 제재를 승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이란 제재를 확대했다면서 재무부와 함께 승인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가 추가됐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지만 전문가들은 기존의 무역 금융 제재를 강화하는 차원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이나 개인까지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치를 강화하거나 핵 합의 이전의 형태로 EU, UN 안보리와 함께 삼각 압박을 재현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솔레이마니 사살은 미국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며 재차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Soleimani was actively planning new attacks and he was looking very seriously at our embassies and not just the embassy in Baghdad. 구체적인 이란의 공격 계획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 발표와 함께 대화 재개를 촉구했지만 이란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라반치 유엔 주재 이란 대사는 제재하면서 협력을 말하는 미국 대통령에 속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Our January 8th action against an air base in Iraq, from which the cowardly armed attack against Martyr Soleimani was launched, was a measured and proportionate response to a terrorist attack. 이란의 혁명 수비대도 이번 미군 기지 공습의 목적이 인명사살이 아닌 군사기지 훼손이었다며 앞으로 이어질 대미 작전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단 전면전을 피한 미국과 이란이지만 양국 간 긴장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희경입니다. 방미를 마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귀국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네요.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정 기자.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그러니까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생일 축하 메시지를 전달해달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오후 4시 40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면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런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면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안부를 전해달라면서 마침 1월 8일이 생일이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도 축하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정 실장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께 꼭 좀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하셨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어제 적절한 방법으로 북측에 그런 메시지가 전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만남은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정 실장에게 제안해 이뤄졌는데 북한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좀 보자 면담을 요청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생일 메시지를 넘어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한 협상의 돌파구를 제시했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이 관심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측에 직접 요청을 했나요?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인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정 실장은 밝혔습니다. 다만 별도로 미국 측이 지금의 중동 정세에 대해 자세한 브리핑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측이 한국이 파병할 경우 국교 단절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혀 파병 여부에 지금 관심이 더 쏠리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청해 부대의 활동 안에 국민 안전, 보호와 관련한 내용이 들어있다며 별도의 파병 대신 청해 부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MBN 뉴스 황전입니다. 며칠 전 강풍이 몰아쳤을 때 101층짜리 부산 해운대 LCT에서 또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두꺼운 유리 파편이 주변 300m까지 튀었는데 85층에서 떨어진 유리는 거의 칼 이상으로 무섭죠. 그런데 시공사가 내놓은 대책이 더 황당합니다. 박상호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CCTV가 심하게 흔들리더니 오토바이가 힘없이 쓰러집니다. 날이 밝자 도로 곳곳에 쏟아진 유리 파편을 누군가 주워 담고 있습니다. 초속 30m 태풍급 강풍에 인근 LCT 건물 85층 거실 유리창이 깨져 일대를 덮쳤습니다. 주변 건물 창문과 차량 2대가 피해를 봤습니다. 이곳은 LCT와 직선거리로 300m 정도 떨어진 오피스텔 옥상입니다. 깨진 유리 파편이 여기까지 날아들었습니다. 유리 두께는 8mm, 사람이 안 맞은 게 천만다행입니다. 파편 여러 개가 우르르 날아들면은 다 찍히잖아요. 지금 정신적인 고통이 얼마인데 잠도 한식 못 잤다니까. LCT 측은 열려있던 창문이 강풍에 덜컹거리면서 유리가 깨졌다며 유리 강도나 구조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에도 비슷한 이유로 83층 유리가 깨져 차량 4대가 부서졌습니다. 좀 그런 소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문만 닫아 놓으면 문제가 없으니까요. 저희 쪽에서도 이제 그 개폐 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그랬습니다. 사고가 잇따르자 해운대구청은 시공사의 정확한 원인 규명을 지시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다가구 주택 3층에서 불이 나 40대 남성과 5살 난 아들이 숨졌습니다. 거센 불길을 피해 화장실로 대피했지만 새어들어온 연기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영현 기자입니다. 어두컴컴한 골목에 소방차가 들어옵니다. 소방관들이 장비를 착용하고 어디론가 급히 사라집니다. 충남 천안의 3층짜리 다가구 주택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연기 시커멓게 막 뿜어져 나오는데 뭐가 막 깨지는 소리가 나고 아스팔트가 없어가지고. 불은 20분 만에 꺼졌지만 이 안에서 불길이 순식간에 번지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거센 불길을 피해 40대 남성과 5살 난 아들이 화장실로 대피했지만 연기를 마셔 결국 숨졌습니다. 화재 소식에 인근 주민 20여 명도 긴급 대피했습니다. 당시 남성의 아내는 외출 중이어서 화를 피했습니다. 거실 부분에서 시작이 된 걸로 보이는데 그 외관상으로는 불에 소외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요. 오늘 새벽 4시쯤 경기도 수원의 한 6층짜리 다세대 주택에서도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4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70대 어머니가 숨진 아들 옆에서 2달 동안 생활하다가 발견됐습니다. 아들의 시신은 이미 심하게 부패한 상태. 하지만 치매가 있는 어머니는 아들이 숨진 걸 알지 못했습니다. 윤기랑 기자입니다. 지난 5일 오후 경기도 용인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방에서 밀렸고 전화는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봐야 되겠다고 하더라고. 나 어디 갔다 오니까 죽었다고 그래 아저씨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70대 노인이 숨진 남성의 시신 옆에서 생활해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노인은 숨진 남성의 어머니였습니다. 시신 발견 당시 부패가 상당히 진행됐지만 치매 증상이 있는 남성의 어머니는 아들이 숨졌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현장에선 타살 혐의점이나 극단적인 선택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지난해 11월쯤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1월 7일 날 카드 쓴 게 있어요, 슈퍼에서. 그 후 카드 쓴 게 없고 화장실에 소리가 들린대요, 소변 소리가. 그 소리가 11월 초부터 안 들리더라. 숨진 남성의 어머니는 인근 요양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사망 이유를 밝히고자 국과수에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어제 괴한 2명이 한 남성에게 엘리베이터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는 소식 단독으로 전해드렸죠. 피해자는 암호화폐 투자 관련 유명 유튜버였습니다. 또 가해자들의 치밀한 범죄 수법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엘리베이터 벽면 곳곳에 선명한 핏자국에 주저앉은 남성의 뒤통수는 부상당한 흔적으로 가득합니다. 어제 새벽 자택 엘리베이터에서 괴한 2명의 기습 공격에 부상을 입은 남성의 모습입니다. 돈 갚아라 뭐 이렇게 얘기했다. 사채업자 같다. 그래서 누구 시켜서 뭐 그런 것 같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는 유명 유튜버였습니다. 프로게이머 출신으로 지난 2017년부터 암호화폐 관련 회사를 설립해 투자 영상을 올리며 수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분석이 틀리면 삭발을 하겠다 공약했다가 실제로 삭발을 하기도 하는 등 종종 빗나간 예측으로 일부 투자자들의 불만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해자들의 치밀한 계획범죄 정황도 속속 드러났습니다. 범행 장소 CCTV에 미리 스프레이를 뿌려 범행 장면이 찍히지 않게 하고 수갑까지 미리 준비해 채우는 용의주도함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투자 손실에 대한 보복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가해 남성 2명을 추적 중입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어둠의 강의, 이른바 둠강을 아십니까? 불법으로 녹화한 인터넷 강의를 말하는데 원래 가격보다 훨씬 싸다 보니 학생들이나 취업 준비생을 중심으로 온라인상에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불법부터 배우는 거죠. 정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인터넷 카페 사이트입니다. 글 제목에 알 수 없는 은어들이 가득합니다. 인터넷 강의가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는 모습인데 어둠의 강의, 일명 둠강이 판매되는 방식입니다. 카페 사이트나 대학 커뮤니티 등에서 관련 글들이 흔하게 올라오고 비공개 댓글이나 개별 채팅을 통해 음성적인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도 커뮤니티상에서는 훨씬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불법 제안을 쉽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제가격의 강의를 구매하는 수강생들은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 주고 산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억울한 면이 좀 있죠. 똑같은 강의를 듣는데 누구는 저도 이제 또 돈을 버는 입장도 아니고 부모님의 지원을 이제 받아서 하는데 약간 할인된 금액으로 일정 기간 전 과목을 들을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도 있지만 여전히 불법의 유혹을 뿌리치기는 쉽지 않습니다. 프리패스 가격이 200~300만 원 정도인데 그 가격조차도 부담스러운 거죠. 경제적으로 형편이 여유롭지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둔강을 많이 찾는 것 같아요. 불법 복제와 판매를 처벌하는 규정이 엄연히 있지만 단속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하나하나 법적으로 가기에는 인원도 무리가 있고 근데 이제 점점 더 많아지니까 저희도 조금 골머리를 썩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저작권 침해에 보다 경각심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보수 통합을 추진 중인 혁신통합추진위원회가 다음 주 월요일 첫 회의를 엽니다. 설 연휴 전까지 통합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인데 우리 공화당 홍문종 대표는 한국당과 새 보수당이 합치면 본인들도 여기 들어올 생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정표 기자입니다. 다음 달 10일을 목표로 중도 보수 통합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 박형준 통치위 위원장은 통합 없이는 독자 생존이 불가능하다며 통합 공감대는 충분히 모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통추위는 각 당과 단체의 대표자 1명씩을 혁통위원으로 구성해 다음 주 월요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고 설 연휴 전까지 통합안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보수재건 3원칙을 둘러싼 기싸움은 이어졌습니다. 하태경 새보수당 책임대표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확답이 첫 출발이라며 황 대표의 결단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황 대표가 보수재건 3원칙 진정성 있게 확답을 한다면 우리는 공천권 같은 기득권을 내려놓습니다. 이런 가운데 통추위에 참여하지 않은 우리 공화당은 한국당과 새 보수당 통합 이후 우리 공화당과의 통합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홍문종 공화당 공동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뜻이 안 맞는 보수 우포였다고 해서 다 버리자는 심정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박 전 대통령을 생각해 2단계 통합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박형준 위원장이 이끄는 통추위와는 별도로 한국당과 새 보수당만이 참여하는 통합추진위원회 구성도 물밑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수 통합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정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 출마하는 청와대 참모 출신 인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을 사용해 홍보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문구 하나에 경선 여론조사 결과가 왔다 갔다 하는 만큼 파장이 적지 않을 겁니다. 권영곤 기자입니다. 21대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청와대 참모진 출신 출마자는 줄잡아 70여 명. 이번 총선이 청와대 마케팅 적기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거법을 준수하는 클린 선거로 페어플레이 선거를 반드시 치르겠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대규모 출마에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경선 홍보 문구에 노무현과 문재인 같은 전현직 대통령 이름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여론조사 결과가 바뀌고 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이름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결론은 설 연휴 이후 출범 예정인 더불어민주당 경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비례 위성정당의 명칭 사용을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의견을 내놓는다고 해서 거기에 부합해서 움직이는 이런 모습, 이 부분은 굉장히 바르지 않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비례 자유한국당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한 것을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압박에 나선 겁니다. 비례 자유한국당 명칭 사용을 놓고 여야가 팽팽한 기싸움을 벌인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이에 대한 허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권영보입니다. 한 시민단체가 강원도 화천 산천어 축제가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며 화천 군수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낚시는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오락을 위한 잔혹한 방식은 동물 학대다 하는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죠. 사실 이 축제의 동물 학대 논란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축제의 대위를 장식하는 게 바로 이 산천어를 먹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축제의 장을 만드는 지자체는 그동안 그 어떤 행정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축제가 지역사회의 이권과 관련 있어서일까요? 아니면 표를 의식해서 주민들 눈치를 본 걸까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중증 치매에 걸린 노 부부가 보호자 없이 장시간 방치됐다가 우물에 범벅이 된 채 발견됐는데도
지자체는 모른 척합니다. 요양시설에서 여성을 보낼 재산은 있지만 이 재산 처분이나 시설 입소를 결정할 자녀 등 보호자가 없는 게 문제였던 건데 지자체는 성년 후견인제를 활용하면 후견인을 붙여줄 수 있음에도 극빈층이 아닌데 돕다가 나중에 괜한 오해를 받을 수 있다. 나중에 상급기관이 문제 삼으면 당신이 책임질 거냐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이렇게 따지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태풍 때문에 접안시설이 유실돼 섬 주민들의 발이 묶이자 급한 대로 선박의 접안시설을 위한 예산 1억 6,900만 원을 사용했다가 절차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도 있거든요. 나중에 면책이 되긴 했지만 당시 적극 행정을 했다가 돌아온 건 징계였던 겁니다. 자, 이제 우린 누굴 탓해야 할까요? 전례 없다며 무조건 안 된다는 공무원? 전례 없는 일을 해가면서까지 시민을 도운 공무원을 징계하는 상급기관? 이 전례에 없다는 말이 행정복지 서비스를 회피하는 데 악용돼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의 일은 말 잘 듣기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행동하는 거니까요. 뉴스초점이었습니다. 트럭이나 버스 등 전국 40만 대 사업용 차량에는 차량 운행 기록계가 의무적으로 장착돼 있습니다. 여기에 간단한 업그레이드만 하면 살얼음, 도로 위 침묵의 암살자로 불리는 블랙 아이스가 있다는 걸 미리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내년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정종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버스 한 대가 도로 위를 내달립니다. 일부러 물을 뿌려 얼린 살얼음에 맞닥뜨리자 속절없이 미끄러집니다. 트럭 역시 갈피를 못 잡습니다. 등짝에 식은땀도 나고요. 아무래도 이제 스키 타듯이 많이 미끄러지니까. 실험 차량을 통해 수집된 정보는 살얼음이 발생한 장소와 시간. 버스와 트럭 등 사업용 차량에 의무 장착된 운행 기록 장치를 통해서입니다. 전국의 사업용 차량 40만여 대 중 14,000여 대의 운행 기록 장치 소프트웨어만 업데이트하면 전국의 주요 도로에서 차량이 미끄러지는 살얼음 발생 정보를 모두 포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노면 정보 서비스 사업자가 분석해 뒤따르는 일반 차량에 실시간으로 보내는 방식입니다. 도로 위 살얼음 정보는 이렇게 스마트폰 앱으로 전송되는데요. 2km 전방부터 받아볼 수 있어 안전운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운전자가 전방의 어떤 위험 사항을 미리 알았을 경우에 사고를 약 한 80%까지 줄일 수 있다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건설기술연구원은 이 기술에 대한 최종 검증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상용화한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새해 첫 산업 현장 방문은 친환경차 수출 현장이었죠. 그만큼 전기차나 수소차와 같은 미래차 육성이 중요하다는 건데 만들어도 잘 팔리지가 않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각종 혜택은 반대로 점점 줄고만 있거든요. 이병주 기자입니다. 당장 올 7월부터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혜택이 축소되면서 전기차 운전자들의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기존에 저렴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른다고 하니까 현재 인프라도 잘 안 돼 있는데 계속 축소되는 혜택은 전기차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분위기입니다. 친환경 자동차도 대변 서비스가 좀 줄고 탄력을 좀 받다 마른 것 같아요. 지난 2017년 1,400만 원이었던 전기차 구입 보조금은 지난해 9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에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국내에서 팔린 전기차는 3만 4천여 대로 전년 대비 7% 늘어난 데 그쳤습니다. 2년 연속 140% 이상씩 증가하던 것에 비하면 지난해 국내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큰 폭으로 꺾인 겁니다. 올해는 국고보조금 100만 원이 추가로 줄면서 전기차 판매가 더욱 줄어들 것이란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충전소 등 충분한 생태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기차 지원을 줄이는 건 시기상조라고 지적합니다.
친환경 자동차가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아무 문제도 없이 돌아가는 것을 보여줄 때 그 시스템 전체를 수출할 수 있고 그게 훨씬 큰 부가가치를 상승할 수 있는데 지난 연말까지 국내에 보급된 전기차는 8만 6천여 대. 올 한 해에만 7만 대 이상, 2년 뒤까지는 누적 43만 대를 보급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이대로라면 공연불에 그칠 공산이 커 보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빅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수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네, 오늘 첫 키워드는 설 선물입니다. 누가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네, 추석과 설날 이렇게 두 번의 큰 명절에 꼭 기사화되는 내용이 있거든요. 네, 바로 청와대에서 각계각층에 전달하는 명절 선물입니다. 이번에는 모두 14,000여 명이 문 대통령의 설 선물을 받게 되는데요. 올해 명단에는 특히 독도 헬기 순직 소방대원,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 관계자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번에는 뭘 준다고 해요? 네, 지역 특산물 3종 세트인데요. 사진으로 보시면 이 전북 전주의 이강주와 강원 양양의 한과, 경남 김해 봉화마을의 떡국떡입니다. 미성년자나 술을 못 먹는 분에게는 이강주 대신에 꿀이 전달된다고 합니다. 청와대에서 나가는 것이니만큼 당연히 뭐 의미가 담겨 있겠죠. 네, 일단 전라도와 경상도, 강원도 특산물을 고루 섞어서 나간다는 것이 눈에 띄고요. 또 지난 2018년에는 강원 평창 감자술, 2019년에는 경남 함양 솔송주, 그리고 올해까지 3년 연속 전통술이 설 선물에 들어갔는데요. 이건 명절 차례상에 쓰일 수 있게 선물에 전통술을 포함하자는 문 대통령의 아이디어가 반영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강주하고 한과야 뭐 워낙 유명한 거니까 제가 압니다만 예. 봉화마을 떡국은 죄송합니다. 제가 잘 그렇게 유명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조사하기 전까지는 잘 몰랐는데요.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 봉화마을의 오리쌀로 만든 떡국떡입니다. 오리쌀은 친환경 무농약 문산물입니다. 사실 오리쌀은 문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2017년 추석 선물로도 검토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음에 하자는 문 대통령의 본인 의견으로 제외됐었다고 합니다. 역대 대통령마다 명절 선물에 다 특징이 조금씩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몇 가지만 좀 소개를 드리자면요.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은 주로 인삼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인삼 상자에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을 항상 새겨 넣어서 이른바 봉황인삼이라고 불렸고요. 김영삼 전 대통령은 멸치잡이 사업을 하던 부친이 보내준 고향 거제도 멸치, 일명 YS 멸치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지역 안배형 명절 선물을 선보였는데요. 특히 2006년에는 전국 팔도쌀을 모아서 선물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선물에도 정치 철학이 담겨 있는 거네요. 다음 키워드는 뭡니까? 네, 다음 키워드는 억만장자의 행복 실험입니다. 어느 나라 얘기입니까? 일본인 마에자와 유사쿠라는 사람 얘긴데요. 일본 최대 온라인 의류 쇼핑몰 창업자라고 합니다. 추정 자산은 약 2조 3천억 정도라고 하는데 지난해부터 돈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실험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억만장자 얘기는 하셨으니까 지금 이해가 됐고 네. 그러면 행복 실험이라는 건 뭡니까? 일단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지난달 31일에 모두 1,000명을 선정해서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돈의 규모가 10억엔, 우리나라 돈으로 무려 106억 원 정도인데요. 한 명당 따져보면 1,000만 원 정도를 그냥 준다는 거죠. 이 돈을 받은 사람은 돈을 마음대로 쓰면 되는 거고요. 다만 어떤 용도로 썼는지 정기적으로 보고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어제 기준으로 모두 400만 명 정도가 지원했다고 하는데 선정되면 마회자와 본인이 직접 통보를 한다고 합니다. 그 실험에 성공을 하려면은 그 돈을 어디다 어떻게 썼다라는 걸 이렇게 피드백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거짓말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상한 데 써놓고 좋은 데 쓴 것처럼. 작정하고 속이려고 하면 별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뭐 어쨌든 자료를 모두 모으면 사회과학자들을 고용해서 실험 결과를 분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에자와는 지난해에도 100명을 상대로 똑같은 실험을 했었거든요. 아마 올해 자료까지 다 모아서 분석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 황당한 실험이긴 하지만 어떤 결론이 나올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뭐 약간 미심쩍긴 하지만 그래도 자신이 속한 사회를 위해서 돈을 쓴다는 데 있어서는 뭐 우선은 괜찮게 받아들여 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올해 CES는 거의 국가 대항전 같은 분위기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스타트업 기업 200곳이 참석을 했는데 CES는 한국이 기술 혁명을 선도하고 있다고까지 했습니다.
생활 속 작은 불편함을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해결한 우리 스타트업의 기술력.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서영수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마치 키보드를 치듯 아무것도 없는 책상 위를 두드리자 앞에 있는 스마트폰에 글자가 입력됩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손가락의 위치를 인식해 작동하는 가상 키보드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미래의 모바일 인터페이스입니다. 여기서 받은 피드백으로 더욱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음식 주문 단말기. 혹시 지저분할까 꺼려졌다면 직접 만지지 않아도 카메라가 동작을 인식하는 원거리 터치 기술로 고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 팔이 닿지 않는 높은 곳에 있는 메뉴도 쉽게 고를 수 있습니다. 올해 CES에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한국 스타트업의 기술력으로 주최 측에도 강한 인상을 줬습니다. Korea is absolutely seen as one of the leading countries of technology. 다만 신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기술 혁신의 걸림돌로 지적됐습니다. 글로벌 기술 전쟁이 더 치열해질 새로운 10년. 시장을 선도하지 않으면 그대로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게 CES 2020의 결론입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일본 모리타 화학공업이 6개월 만인 지난 8일 한국으로 액체 고순도 불화수소를 출하했습니다. 지난해 말 일본 정부의 허가로 이루어진 이번 조치는 한국 기업들이 대체 공급원을 발굴하거나 주요 원료를 국산화하려고 시도하면서 일본 기업의 경쟁력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예선 3연승으로 조 1위를 확정지은 여자 배구 대표팀이 내일 대만과 결승 진출을 다툽니다. 남자 대표팀도 최강 이란을 상대로 기적을 연출한다는 각오입니다. 태국 현지에서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자 배구 대표팀은 휴식일인 오늘도 메인 경기장에서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을 이어갔습니다. 선수들을 두 팀으로 나눠 공격의 완성도를 높이는 훈련을 했고 상황별로 약속된 플레이도 선보였습니다. 대표팀의 오른쪽 공격을 맡은 김희진의 컨디션이 올라오고 있고 이번 대회 40점으로 전체 득점 2위, 공격 성공률 64%로 전체 1위인 이재용도 믿음직스럽습니다. 제가 조금 더 때려야겠다는 생각도 있었고 제가 좀 더 제 자리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조금 경기를 많이 이끌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조금 오히려 더 잘 돼서. 이변이 없는 한 여자 대표팀은 대만을 꺾고 결승에 진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대표팀은 김연경 관리에도 들어갔습니다. 복근 부상을 안고 있는 주장 김연경은 오전 볼 훈련에는 불참했습니다. 한편 카타르를 꺾고 기적적으로 4강에 진출한 남자 대표팀은 내일 아시아 최강 이란과 결승 진출을 다툽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열세지만 선수들이 강한 정신력으로 이란을 꺾고 20년 만에 올림픽 본선 진출을 이루겠다는 각오입니다. NBA는 내일 결승 진출을 노리는 여자 배구 대표팀의 대만과의 4강전을 오후 5시 20분부터 생중계합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오늘 미세먼지로 뿌연 하늘이 종일 이어졌습니다. 주말에는 미세먼지가 더욱 악화되겠는데요. 대기가 정체되어 있어 미세먼지가 축적되어 있는 데다 내일 오전부터는 국외 미세먼지가 추가로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일 낮 동안 수도권과 충청은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고 그 밖에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도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유지하겠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로 내일 수도권과 충북 지역에서는 비상 저감 조치도 내려집니다. 이번 주말 큰 추위는 없습니다. 평년 기온을 웃도는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주말 동안 구름 많은 가운데 제주에는 내일 밤부터 모레 아침 사이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기온 서울과 대전 영하 2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서해안을 따라서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남해안에도 내일 늦은 밤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부산 지역을 따라서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동해안 지역 평년보다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강릉 지역 종일 영상권이 예상됩니다. 휴일에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당분간은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MBN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피부는 물론 속눈썹까지 희고 붉은빛 눈동자를 가진 선천성 색소 결핍증을 겪고 있는 백색증 자매입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필수.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긴 소매 옷을 입거나 우산을 써야 하고 눈부심 때문에 안경도 반드시 착용해야만 하는 만큼 원래는 특수학교를 다녔는데 지금은 이 모습을 당당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델로요. 당당한 것만큼 아름다운 건 없으니까요. MBN 종합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